리커플링을 하는 기준점을 만들러 갈 거로 보이고, 결국 답은 저는 정부와 기업이 분리돼야 된다. 중국 시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모신 분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보면 이제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여러 가지 그 노이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공급망 이슈, 그다음에 반도체 이슈, 그 규제 이슈, 그리고 나서 지금 통상까지 또 갑자기 또 커지는 그렇습니다.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전략 경쟁이니까 온갖 분야에서 다 충돌을 하는데, 재작년 작년에 양국 정상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면 정상회담 2번 했습니다. 하면서 이 갈등이 있는 건 상호 인지하고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이제 관리된 경쟁 체제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그 소위 과잉 공급을 한다, 중국이. 과잉 생산을 통한 밀어내기 내지는 중국 국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외부 수출로 돌려서 다른 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좀 해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 블링컨도 방문을 하고 중국 방문을 해서 그 시 주석한테 얘기를 했고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또 똑같은 얘기를 여러 차례 피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각국이 자국 보호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든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면서 온갖 규제를 다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근에 뭐 알리, 텐무, 쉬인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게 이제 통상으로 번질, 원래 통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공급망 이슈나 반도체 이슈에서 과학기술 이슈가 다시 통상이 더해지는 그런 복잡한 상황으로 지금 막 전개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아니면 그렇습니다. 무슨 태양광 패널 이런 쪽에 대해서 하는 얘기 보면은 결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이 문제 아니냐. 여기에 이제 뭔가 포커스를 맞추는 느낌이 네네. 들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중국의 그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그들의 제조업 경쟁력은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지만 중국이 자신들의 제조업 능력을 가지고 저가의 정상적인 물건을 생산해서 온다면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나쁠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다만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과잉적으로 생산이 되고 그것들이 전 세계의 무역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각국 정부로서 또 좌시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중국은 그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기반이라는 게 있고 이 기반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그 여러 가지로 이 리오프닝을 하고 난 다음에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일부는 다시 제조업에 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중국은 강력한 제조업 능력과 이 제조업 능력 안에는 제조 능력도 있지만 염가의 노동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거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다른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돌이 생기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느 나라도 물러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미중 같은 경우는 네. 물러나려고 하지 않고, 게다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11월에 선거가 있고, 그렇다면 이 갈등의 폭을 확장시키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중국이 중국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시스템에서 미국도 물러날 수 없는 거고, 중국도 여기에서 물러나면 미국한테 진다는 메시지를 또 국민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 그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그런 현상들을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동안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중국이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이 또 반대로 끌고 나온 게 중국판 슈퍼 301조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미국의 관세 보복을 또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은 중국이 이제 물건을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에도 경쟁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는 제재 조치 이상의 조치를 중국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반간첩법과 더불어서 대외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 대외관계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격적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얼마 전에 지난달 26일에 이제 관세법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죠. 이 관세법이라는 거는 아주 대놓고 중국의 국가 이익을 해치거나 중국의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걸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중국의 특정 품목이나 뭐 이런 흐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이 공식적인 법을 만드는 거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서로 물러나지 않으면 법을 가지고 싸우는 이런 큰 틀이 될 거고 이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미국 슈퍼 300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중국판 슈퍼 300일이라고 해야겠죠.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는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 관세 보복 조치라는 건 동종 제품에 대해서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미국이 중국의 제품을 압제하고 견제하면서 했던 게 미국의 안전을 해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딱 동종 제품인데 이게 다른 데도 쓰일 수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이거를 제약을 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부터 지금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안전을 위해 하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철강, 타이어 이런 것도 군수용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갖다 붙였기 때문에 중국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특히 시진핑은 3기 체제 들어와서 어쩐 경제적 논리보다는 안보 논리를 더 많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갈등이 증폭이 되면 아마 상당한 무역 보복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상당히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근데 또 사실 그 실체로 들어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당히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은 또 그렇죠. 인정을 하잖아요. 뭐 요즘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월마트에서 중국산을 빼게 되면 중국의 물가가 확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네, 있고 네. 중국의 제품들이 뭔가 가격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그게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더 높이는 결과로 그렇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런 그 소위 무역 전쟁, 통상 전쟁의 촉발이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학자 중에도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 이제 내가 당선이 되면 관세를 60% 이상으로 올리겠다. 이제 이랬단 말이죠. 미국의 연구단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2.5% 정도 오르고 미국의 전체 경제 성장률도 0.5% 정도 떨어질 거다. 미국이라는 거대 경제체가 저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직격탄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소화해낼지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사실 지금 상황은 선거를 앞두고 서로 물러날 수가 없고 시진핑도 미국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계속 줘야 되는, 인민들한테 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니까 이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잘 만들어주냐가 포인트입니다.
일부 이제 한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중국 시장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대형 기업들이 전혀 안 나오지 않느냐. 작은 기업들은 뭐 탈중국 하지만 큰 기업들은 안 나온다. 이러는 이유는 결국 거기도 미래 전망을 놓고 볼 때, 이게 이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고, 여전히 중국은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제조업, 공장으로서의 가치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위 디커플링 시도, 그 다음에 딜리스킹 시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커플링을 하는 기준점을 만들러 갈 거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리커플링을 할 거느냐는 결국 답은 저는 정부와 기업이 분리돼야 된다. 물론 이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분리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좀 만들어내는 게, 이건 뭐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중국에 대한 때리기가 바이든과 트럼프가 서로 점점 더 센 어떤 말이 나오면서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어쨌건 이 글로벌 경제 악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악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이제 올려라고 USTR에 권고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갈 분위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거를 또 샀어야 되는 거고, 중국이 만약에 미국하고 좀 막히면 그런 것들을 또 다른 데로 또 수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게 무슨 어떤 인플레이션에 딱 빠진다 안 빠진다가 아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공급망 체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중국은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기에 플러스적 요인보다는 마이너스적 요인이 훨씬 클 거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왜 싸우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라는 이제 원초적인 질문으로 갈 수 있는데, 결국은 미국은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완전히 주저앉혀서 자기네 틀 안에서 가는 넘버 투로서의 기능은 내가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극복하려는 것은 주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큰 틀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미국을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물러날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시진핑이라는 과거와는 좀 다른 지도자, 중국적 상황에서 봤을 때,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을 이끌었던 지도자들과는 좀 다른 패턴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이걸 맞닥뜨린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절대 물러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싸고는 계속 티격태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미중이 계속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뭐 이미 협의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싸우고 안 보는 게 아니고, 무슨 위원회, 무슨 장관급, 국장급 기업들까지 다 들어오는 이런 위원회를 특히 재작년 발리 회담 이후에, 발리 정상회담 이후에 많이 만들었고,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에이펙을 계기로 한 회담에서는 또 군사 안보 채널까지 복원하고, 그거는 중국이 약간 또 받아주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서로 이제 주고받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속된 말로 너 죽고 나 살기는 절대 아니다. 일단은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강성 메시지는 별개로 보고, 그렇죠.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또 뒷거래라고 하긴 그렇고, 이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 양안 관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의 대만 압박, 대만의 저항. 그런데 그렇게 침공설까지 나오면서 이런 와중에도 중국과 대만 간의 반도체 교역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미중 간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업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미국도 자신들의 산업적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중국도 그런 부분은 또 받아들이고, 그래야 또 자신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제로섬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전략 경쟁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경제적 비즈니스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공간이 조금은 있다. 그럼 저희도 이제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무슨 최태원 대한상의 네. 회장도 그 가가지고 허브 총리 네, 네. 만나서 중국 경제의 성장을 확신한다. 네. SK는 더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이제 뉴스 보도들이 나오던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군요. 다양한 면으로 네, 그렇습니다. 접촉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그 사실 우리가 중국 시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왔던 제조업 공급 기지로서의 중국이 있고요. 둘째는 이제 공급망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도 공급을 하고 또 우리도 일부 원부자재 또 뭐 히토류 같은 거는 공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거대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업종별, 분야별로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모두 다 중국에서 나오고 모두 다 들어가라 이런 시대는 이제 기업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제조업 능력이 중국에서 제조 공장을 꾸려가기에는 안 되는 제품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흐름으로 가서 그거와 결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또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대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 교류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공급망 협력, 산업 협력. 산업 협력의 핵심은 반도체 협력이에요. 이런 식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얼마 전에도 윤영성 당서기가 왔다 갔는데요. 그래서 우리 외교장관도 만났고, 이런 것들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산업망, 공급망 이런 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흐름을 잡아가면 그 밑에 지방정부라든지 민간 차원에서는 그거의 파생 효과로서 더 다양한 부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끝났고 이제 이 갈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되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그렇게까지 물론 이제 거기가 전략 물자가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좀 적극적인 모습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사드 얘기하지만 벌써 9년 전 일입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사드 얘기를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어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제 보면 다행히도 뭐 이 서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뭐 우리 파묘라는 영화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풀어주는 면이 없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5월 말에 아시다시피 그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우리가 개최하는 게 또 열리니까 그런 게 좀 모멘텀이 된다면 그 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조금 더 공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쨌건 지금 그 뉴스에서 좀 무섭게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관세와 관련해서 이게 현실화됐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증가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이제 금리 인하 시점. 네네. 이거와 관련해서 물가가 더 높아지면 당연히 할 수는 없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런 상태까지 갈 정도로 서로 치고받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지금 뭐 그 파웰 의장도 그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뭐 이제 금리를 그래서 계속 지금 동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관망하고 있는 형태로 보이고, 중국 경제 같은 경우도 1분기 성장이 5.3%, 그 시장의 그 물론 지표는 내부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서프라이즈한 사실은 수치거든요. 5.3%면. 국제금융기구나 예측기관들이 대개 4.56%를 생각을 했는데 5.3%를 하다 보니까 이 은행의 그 소위 중앙은행도 좀 부담이 줄어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중국 경제 걱정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제 뭐 붕괴론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다가 조금 지나고 보니까 디플레이션보다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같다.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양측이 지나치게 금리 인하나 인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금융적 차원에서 움직이게 되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나쁜데 네. 여기에 이제 이 경제적인 어떤 발전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면서 안정이 돼가면 그 시장이 그 정책 당국이 금리 운영하기가 훨씬 좋고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훨씬 예견성이 생기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단계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양측 다 이제 동결 기조를 움직이면서 가고 있고 금융시장에 지나친 충격을 안 주려고 하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중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 원래 성장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미국도 수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수치가 나쁘면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취업도 그렇고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지금은 관망하면서 가지고 가는 시기로 보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대로 직접적으로 이걸 가지고 충돌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개연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두 나라는 다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인플레이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또 한 번 촉발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극한 어떤 대립이라든가 갈등 구조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